별의별 문화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초고다, 초고봉이다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쪽에 네. 야노마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얀노맘이죠. 예, 그 아마존 열대 우림에 사는 종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예,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네.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그래서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네,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런 현상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보잖아요. 왜 그 남편이 부인에게 굉장히 폭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억압적인데 부인이 오히려 계속 좀 꾹꾹 눌러서 그런 걸 참아내는,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나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부인도 우리 남편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폭언 넘어서 폭력, 그리고 그게 정당화, 심지어는 애정, 네, 애정의 표현, 이렇게 둔갑하는 악순환 벌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고군분투, 한쪽만 고군분투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쪽의 일만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미개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양성은 평등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한 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용맹하게 싸우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음은 남성과 여성이 가장 평등한 북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한 사회복지와 함께 높은 성평등 지수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행복도도 가장 높은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이 왜 평등해졌고 행복해졌느냐? 북유럽은 과거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바이킹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1세기 한 중반까지 유럽 전역을 말 그대로 이제 탈탈 털었던 강도단입니다. 자, 북유럽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물도 키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근근하게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한 8세기경서부터 약간 기후가 따뜻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북유럽의 경제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털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형태를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약탈 군들이 원정대가 떠나고 나면은 마을이 비잖아요. 마을의 뭐 치안이라든가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들이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또 남자들보다 힘 더 세시고 운동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정도 같이 가고. 자, 이렇게 옛날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왔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성평등 지수가 높은 이유의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게 북유럽 성씨 있죠, 성. 성씨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왜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 이름 보면은 다 무슨 손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에릭손, 올라프손, 맞아요. 뭐 구스타프 손. 자, 이게 다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씨족 개념이 아니라 아빠의 이름에 아들이면 손, 딸이면 도터를 붙여요. 아, 진짜네, 썬 도터. 자, 왜냐하면 남편들이 자꾸 죽으니까 원정 가서 못 돌아오고 그러면은 지역사를 위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전 남편 성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 남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유명해진 북유럽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전 세계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스웨덴 게이트. 스웨덴은 집에 친구가 찾아와도 밥을 안 준다. 봤어요? 엄청 놀랐죠. 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점심 때쯤에 이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놀다가 갑자기 친구가 나갔다 온대. 네. 갔다 오나 보다 했더니 한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서 얘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밥 먹고 있어. 친구 놔두고요? 같이 먹지 왜? 빈정상해요. 네, 빈정이 팍 상하는데. 자, 사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친구 접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느 나라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밥 드시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었다고 해요. 인구 조사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가호 방문하잖아요. 가택 방문. 근데 하도 밥을 주니까 하루에 막 수십 끼를 먹어야 돼요. 그걸 주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고. 주지 말라는 광고까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밥을 안 주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네. 자, 이 문화 역시 이제 바이킹 시절에 생겼던 문화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그 이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약탈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친구가 왔다고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 동네에서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미 동맹이에요. 같이 원정을 가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잘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털어온 걸로 잘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손님을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북유럽의 익숙한 개념, 휘게도 들어보셨죠? 휘게. 이게 몰라요. 자, 휘게라는 게 그 덴마크 말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는 차 마시면서 이런 그런 이제 휘게인데 일상에서 늘 행복을 느끼니까 행복도가 이제 높은 거죠.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얀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얀테. 네네네. 중요한 가치관인데 다른 사람한테 나의 능력이나 재산, 뭐 내가 뭘 잘했다 이런 성취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좀 누구보다 튈 때 즐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거 봤어? 봤어? 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과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스웩 막 이렇게. 머리 스웩.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유럽에 가면은 별로 행복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유럽에 가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밥도 안 주는데 안 행복하실 것 같아요. 10% 내고 해서 서운하다, 서운해. 자,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이유가 내 행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맞아요. 타국의 문화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맹목적인 국수주의가 있는데요.
자,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아. 자, 일본 예찬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무릉도원에 가깝다고?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한 학자가 쓴 유럽 살아봤지만 9승 1패로 일본 승리. 이게 엄청 팔렸대요. 제목이 재밌어. 제목 잘 팔리게 생겼어요. 자,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지상 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 팔면 어떨까요? 결혼 대잔치 댓글 재밌을 겁니다. 너무 맹목적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맞아요. 댓글이 달리죠. 자, 같은 국수주의라고 해도 이제 나라마다 그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네. 국수주의는 이제 집단 자존감 추구라는 보편적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욕구가 풀려 나오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각 나라의 근대화 과정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심층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부친 사례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네? 예? 아버지를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은 기성세대 또는 이제 전통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 사례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성세대나 전통을 거부하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겠다 후속 세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맞아. 가업도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이 지배층만 교체가 됐고, 네. 뭐 일왕도 그냥 있고, 뭐 귀족 사람들이 그냥 직업만 바꿔가지고 네. 일본 지배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더니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엔화의 구매력이라든가 뭐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뭐 등등.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어요. 변화를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는 밑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전해져 오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예찬서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맹목적 국수주의는. 자,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아버지를 남이 죽였어요. 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항상 이게 혼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버지인지. 그래서 늘 그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켜야 된다. 바꿀 때는 굉장히 또 격렬하게 바꿉니다. 맞아, 맞아. 봤더니 저렇게 하던데 하면서 맞아. 갈아치우죠. 평가가 계속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최고다.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하다.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일 리가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달립니다. 맞아요. 진짜 양쪽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 그게 붙는 거죠. 그 튜브에 보면은 세계인이 논란 뭐 세계인이 감탄했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많이 봤어요, 이런 영상들. 맞아요. 항상 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나친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쪼그라들어 있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국수주의입니다. 중국 국수주의가 이제 원조죠. 중화 사상. 자기들 빼고 다 오랑캐.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싹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못 나오실 만큼 파묻은 거죠. 문화대혁명이라고 10여 년 동안 중국의 모든 전통을 긁어다가 불태우고 철폐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자대제라든가 이런 유교 행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더 보존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러 오고 이런 약간 어색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화야 라는 생각이 이제 중국식 국수주의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거를 이제 본인들 거라고 약간 이제 그래서 우기는 걸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하죠. 이런 움직임, 특히 이제 황재성 씨가 말씀해 주신 모든 문화를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활동은 소분홍이라는 이제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소분홍은 이제 작을 소자의 이제 분홍, 자, 이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애국주의를 분출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청년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황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쭈쭈 이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큰 청년들이 또 자라면서는 중국 제일주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중국에서는 지우링허우 90년생들, 링링허우 00년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 중에 이제 소분홍이 갈라져 나온 거죠. 자, 소분홍들의 이제 행동은 표적을 정하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댓글 달고 공격하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진스 한지 홍보 영상 때문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뉴진스 SNS로 막 소분홍들이 몰려와가지고 도둑들이다 막 종이를 처음 만든 나라가 중국인데 왜 한국 종이를 선전을 하느냐 막 이런 악플을 달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종이를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한국 종이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였는데 흥분을 한 거예요. 왜 그래? 몇 년 전에 또 이제 몇 년 전에 2020년 10월에 BTS가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벤플리트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상의 그 성격상 당연히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네.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이 고난의 역사와 뭐 6.25 때라든가 이때도 이제 소분홍이 출동을 했어요. 왜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군의 고귀한 희생은 언급하지 않느냐? 아이고.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우리가 기려야 되죠? 침공받았는데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좀 너무 중국 위주의 얘기만 보고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평소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 있었는데요.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뭐 좀 행사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 그 친구하고 만났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런 거 해야 되나. 나는 아 미안한데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저런 거 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뭔가 좀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 도와줘야 되고 약간 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약간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는 실제로 한 몇 달 동안 연락 안 됐어요. 아 상처받았구나.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살 거면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해주는구나. 네, 해주려고 다 자기 가족보다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중국은 아까 그 관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잘 못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관시라는 건데요. 이제 관계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줄리안 씨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나름 받은 것 같아요. 서운했네. 관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거 관치를 생각해보니까. 마약 수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 수사를 하거든요. 상선이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준 상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상선을 기준으로 이 투약자는 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검거가 되면 아, 나 저 사람한테 마약 샀어라고 해서 그 상선을
이제 속칭 또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상선을 이제 내려서 제보를 하면 그 상선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MZ 세대라는 말처럼 이제 세대 간을 어떤 구분하는 말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세계도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존재합니다. 그 OB와 YB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할 때도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올드보이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한 40, 50대 분들이죠. 대면 거래를 원하세요. 이게 마약의 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오른손 왼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서 오른손에 마약 주고 왼손에 그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손손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 기능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손 거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은 그 제보자의 진술에 좀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약자들이 이제 검거가 돼서 그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필로폰이 이제 은어가 술이니까 술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럼 어디로 와? 해서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제 증거가 남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면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전화 건네요. 그다음에 상대방 집에서 전화 건 내역이 있다. 그럼 그 진술 믿을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술을 보강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면 영보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 30대들은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특성이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그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그 대화방이 이제 다 폭파가 돼버리고 뭐 비밀 대화방을 또 차려서 일정한 1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자료가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이 강화되니까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을 잡아도 그 상선을 모르는 겁니다. 대면을 해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보이들의 수사는 상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뭐 게시물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 부에 캔디 몽키 이게 실제로 그 마약방 내에서 은어로 이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마트에서 그냥 진열된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류탄 2개랑 캔디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별의별 말이 다 있네. 아이스라는 게 이제 필로폰의 은어거든요. 그래서 얼음, 뭐 차가운 술, 필로폰을 뜻하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밀수한 필로폰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표기까지. 아니 원산지 표기까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0.5G가 이제 0.5g이 35만 원이라는 뜻이고 1g은 55만 원.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G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1G. 아, 1G. 예, 그다음에 반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저기 쭉 써 있는 것도 다 약의 종류예요? 그렇죠. 브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해서 그 전자담배. 전자 맞습니다. 예. 그 JWH018이라고 해서 그 필로폰보다 더 이제 그 환각 정도가 높은 굉장히 좀 중한 마약. 그다음에 캔디가 도리도리라고 하는 MDMA입니다. 저렇게 각시탈 부스터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하거나 뭐 신상 마약이라고 해서 그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유통되는 뭐 특별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칵테일 메뉴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할 때 이 텔레그램 마약방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 마약류 시세, 그다음에 혹시 신종 마약이 나오진 않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저 마약방에 이제 저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오, 잠이 자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이 정말로 거의 뭐 5분 단위로 울립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제가 있었던 방은 거의 뭐 회원이 4,500명 정도의 방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의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도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인터넷 거래하듯이 주문하고 바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그 부모님한테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고3 친구 3명이 아지트로 활용을 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세상에. 그 결국 3명은 다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학생들까지 마약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 중에 기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거의 뭐 최연소 뭐 투약자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12살 정도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범죄를 모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분이 텔레그램으로 뭔가 이상한 거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 한 마약 사건 전담하는 판사님께서 지하철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막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아마 그렇게. SNS 하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또 누군가를 또 신고하거나 뭐 공익적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마 수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마는 이제 화학 공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물 주고 뭐 온도만 맞추면 재배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그런 사범들은 많이 잡혀오거든요. 실제 사례 중에는 군대 내에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부사관은 비오큐라고 하는 그 숙소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다가 그거를 이제 재배해서 피우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네, 거죠? 현직 부사관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제 대마를 갈아가지고 버터랑 섞어서 대마 버터를 만들어서 복용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아내랑 함께 사는 집에서 뭐 1년 이상 대마를 뭐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제주도 오피스텔에서는 20대 그 남녀 커플이 그 대마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판매해서 집에서 발견된 대마가 88g 정도, 시가 한 1,70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제주도 쌀 듬뿍 담은 대마 팔아. 제주산이라고 아마 거기 메뉴에는 표기하지 원산지 표기하지 않을까요? 제주. 또 이런 수사기관, 특히 경찰분들은 이제 정보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 정보원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게 외국인 그런 밀집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수사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관이 수사 자금을 주면서 마약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사와서 이제 단속이 됐어요. 주거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거 나름 또 기업형이에요. 그 여자친구 집을 이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방 하나 전체를 이제 온실처럼. 이때 그 여자친구분도 그 입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마 뭐 재배 방조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대마는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있으면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믿지 않았는데 소변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는 진짜 한 대도 안 줬나 보다. 그렇죠. 네. 하나도 안 자기 줬다. 사람은 또 아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물어놓고 여자친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말 몰랐을까요? 근데 기소는 못했습니다. 소변 모발에서 대마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종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제보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그게 남으니까 그 판매까지 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더라고. 왜 그래? 최악이다 진짜. 그 사람이 어린이집 2층 화분에다가 그 대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매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어요. 와. 수사를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압수된 대마의 양은 상당히 소량인데
무슨 환풍기가 진짜 거의 뭐 이 정도 되는 환풍기를 그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물론 뭐 증거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인정하는 뭐 2-3건의 판매만 이제 그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어느 날 한 2달 있다가 진정서가 하나 제 앞으로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 친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지방에 어디 뭐 산속에 대마 밭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서울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한 2주 전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사체 검식 기록을 받아보니까 이제 자살을 했던데 아, 그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그 진정이 아마 사실일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그 열의를 가지고 아마 수사를 했더라면 혹시 그 친구의 인생이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수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대마 자체로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막 중독성 있고 이거보다는 그 첫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마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접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수사 때 만나보면 필로폰만 하는 사람은 또 잘 없어요. 필로폰 하는 사람이 대마하고 대마하는 사람이 필로폰을 할 정도로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대마를 합법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적응하잖아요. 적응하는데 처음에 느꼈던 쾌감이 이제 평온한 상태 혹은 보통 보편적인 상태가 돼버리니까 다음에 더 센 거 필요한 건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해의 마약을 이제 갈구하는 거 플러스 이제 다른 어떤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실무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뭐 성관계를 대가로 여자분한테 필로폰 같은 걸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또 필로폰 투약자들이 그 여자분, 성관계할 여자분들을 찾는 그런 또 어플리케이션이 또 특정이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 거의 뭐 필로폰 있는데 같이 할 사람 모집하는 글이 대부분 이를 정도로 마약 수사 중에서 소변 모발 검사 들어보셨죠? 네. 네.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소변 모발 검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한 30분 이후부터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초심자, 투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소변에서 배출이 되고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정도까지 이제 그 검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소변 채취일로부터 열흘 안에 이제 마약류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면 이제 뭐 4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초심자의 경우에는 한 열흘, 그다음에 상습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 이제 그 검출이 되기 때문에 대마 소변 양성이 나왔다면 소변 채취일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변 검사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병원에서처럼 네. 3분의 1 정도 보시다가 중간 반 정도 채우세요. 약간 아. 이렇게 예, 종이컵에. 네, 종이컵에 보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을 하는 이 피해자들 중에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물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 봐요? 혼자 보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가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이 같이 가죠. 네. 그 아예 그 바로 앞 칸에 들어가세요? 혹시 다른 걸 넣진 않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채취를 하죠. 사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 이제 피의자분들도 있지만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는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인근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주사기로 채취한다는 그런 기재를 뭐 써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고통스럽게 채취할 수 있다는 걸 좀 친절하게 안내하면 고통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모바일 검사인데 몇 수 정도 뽑을 것 같으세요? 마약 검사 때? 다섯 나도 한 올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게 100수에서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그 정도면 머리를 예. 그렇게 많이 뽑아. 예. 쥐어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땜통 아닌가요? 땜통.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막 그분이 머리숱이 더구나 잘 없는 분이면 그거를 백수에서 그러니까 마약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로폰 대마만 하면 200수인데 거기에 다른 뭐 마약까지 추가하면 더 시료가 많이 아 근데 그거를 꼭 뽑아야 돼요? 커트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겨로 해결을 하는. 겨나 뭐 겨털이나 그런 음모나 그다음에 손도 눈썹 야, 겨 100개는 너무 힘든데. 와. 뽑는데 와. 이게 왜 커트가 안 되냐면 모발 검사의 원리가 우리가 마약을 이제 투약하게 되면 혈액 속에 이제 성분이 돌다가 네. 이제 그게 모근으로 가요. 네. 그럼 모근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한 달에 1cm씩 멀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 추정 감정을 하려면 모근부터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부터 1cm, 네, 그다음에 1cm에서 2cm 구간 여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아주 긴 사람은 그럼 모근에서는 없다가 저 끝에서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논문에 따르면 그 최장 1년까지 뭐 10cm죠. 그 정도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사라가 막 탈색을 염색하고. 맞아. 이렇게 그렇죠. 막 그럼 안 나와요? 약 때문에 걸릴까 봐. 그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탈색의 원리가 그냥 색만 빼는 거지 그냥 마약 성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탈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면 자기는 원래부터 탈색했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사진도 또 보여줍니다. 증거인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탈색 자주 한다고. 우리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 시설이 없는데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잖아요. 그럼 필로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밀수 해외에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밀수 수사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이나 인천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로 필로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세청에 탐지 요원분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이상하게 알약 같은 게 막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개장해서 실제로 거기에 마약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2년 1월 그 통계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1.2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발된 게 그 정도의 양인데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적발된 게 맞나요? 아니면 통관된 게 맞나요? 통과된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게 탐지하는 요원들의 숫자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물량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게 밀수의 법정형 자체가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도 밀수를 한단 말이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되는 역시 돈이겠죠 뭐. 그렇죠. 돈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많이 나는 거. 원가보다 미국에서 그 필로폰의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800원으로 뛰는 것처럼 거의 8배의 도매가가 뛰는데 그 도매가에서 또 소매가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수사범 사실 뭐 속칭 빠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한 5, 6개를 동시에 그냥 뿌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보내면 계속 하는 게 수시로 이제 배송 트래킹 추적을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4번부터 5번은 바로 이제 통관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2, 3일 걸리네? 그러면 그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만 통과해도 그 5개 다 통과 안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나쁜 놈들 진짜. 이 평가 시스템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은 이 평가 시스템도 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생각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연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에서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 진짜 제일 아까워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요. 요거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와 됐다. 와 됐다. 드디어 인류의 숙제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다고요? 너무 좋은 가사와 멜로디가 꿈에서 여러분들 나왔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거 눈 뜨자마자 기억 안 났죠? 기억 안 났어요. 자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수면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 곧 렘 수면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깨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이걸 실험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와 이것도 실험했어요. 네네. 그게 바로 드림 인큐베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직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딱 잠이 들었을 때 렘 수면 단계에 가자마자 확 깨우는 겁니다. 좋은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실행제로 회로에 의해서 검사받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적다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창의성 이게 뭘까요? 없던 거를 내놓는 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닌가. 보통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창의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렘수면 상태에서 뭔가 이제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뭐 하든지 아니면 깨어나서 내가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던 걸 깨달은 것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창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나 반복 훈련 이런 거는 창의적인 생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뼈대를 구조물을 잘 만들어줘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잠만 잔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잠자고 돈 벌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걸렸네. 신분 상승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쯤에서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난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왜냐면 근데 이 질문은 학계에 오랫동안 빅 퀘스천이었어요.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가진 게 자연이라는 그 자체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획일화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학자 같았어, 학자. 유전의 다양성 아닐까요? 아니 뭐야 이게? 드리려는 답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날카로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맞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맞아, 10시만 되면 막 맞아, TV 맞아. 끄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자기들은 재밌는 거 보고. 난 들어가 자 그러고. 봐봐 너도 지금 부모님 원망하고 있지? 자꾸 자라 그러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덜 자도 되고 네, 더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아니 지금 찾아보자.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그거 알죠. BH. 유명한 친구 아닌가요? 근데 유명한 친구죠.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친구. 다 알지 우리는. 수면 전문가들만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쇼트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킨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대졌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르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인에게 자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쵸?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해질 때가 의외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준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못난 행동 나와서 정말 민망해졌다. 저는 배가 고프면 배고파라는 얘기만 거의 한 10만 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아니 화는 안 내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계속 배고프다는 네네. 얘기만 해요. 배고파. 밥 먹자, 배고파 이 얘기만 계속해요. 네네네. 훨씬 낫네요. 저는 실제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전 배부르면 바로 온순해져요.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비빔국수에다가 계란 3개 딱 넣고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그래 뭐 별일 있어? 바로 풀어지니까 그날 밤 제 아내의 일기에 적혔더라고요. 단순한 것 딱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